그 아이한테서 눈을 떼주세요. 제 목소리가 겨울 산사 마당을 가르자 강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강원도 평창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등성이를 덮은 눈은 아침 햇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고 청연사 처마 끝에는 녹담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는 새벽 예불을 마친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경이 울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 속으로 맑은 쇳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끓인 무국을 작은 양은 냄비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져갈 국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7살 난 아들 한지호가 털 장갑을 낀 손으로 보온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건 김할머니 거 맞지? 고기 많이 넣은 거. 응. 김할머니는 이가 약하시니까 무도 조금 더 익힌 걸로 넣었어. 그럼 이건 박할아버지 거야. 파 빼달라고 했잖아. 우리 지호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네. 제가 웃으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문 쪽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절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었습니다. 앞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수행원들이 우산과 보온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한복 위에 짙은 자주색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명숙 여사였습니다. 한때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얼굴을 보며 집안의 대를 끊으러 들어온 여자라고 말했던 사람. 명숙 여사의 뒤로 서유라가 내렸습니다. 아이보리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바라볼 때조차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던 여자.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관자놀이에 희미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 오른쪽 어깨가 아주 약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두 번째 마디를 누르는 버릇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잠든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밤에는 그 손이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호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보온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명숙 여사는 법당으로 향하다가 아들의 시선이 꽂힌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아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놓쳤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딱딱딱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지호는 놀란 얼굴로 제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로 오른손 손등을 4번 두드리는 버릇.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호가 5살이 되던 해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어린 태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강태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7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님들은 법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라가 재빨리 명숙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그 말에 저는 그들이 왜 이 절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연사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당 뒤편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다는 연꽃 모양의 소원등이 있었고 음력 초하루마다 주지 스님이 무사 출산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몇 달 전부터 절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모두 다닌 끝에 마지막으로 산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우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아들이 뛰어노는 절에 손자를 빌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어떤 일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지호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니? 지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7살이요. 명숙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일은 언제야? 태준 씨. 서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음력 10월 열이틀이요. 스님이 제가 첫눈 오는 날 태어났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제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아이에게 더 묻지 마세요. 한서연.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물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명숙 여사가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얼굴 좀 보자. 다가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명숙 여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정도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간 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법당에 바칠 소원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남 성취,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7년 전, 저 역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보다 먼저 남편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봄, 명숙 여사는 아침 식탁에서 제게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이 이때라더라. 병원에서 알려준 날짜니까 태준이 출장도 조정하게 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태준 씨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잖니.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태주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29살에 갑자기 세강유통의 경영을 떠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을 지키겠다며 회사 인사부터 결혼 문제까지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숙 여사의 불만은 제 출신과 성격을 넘어 제 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고
웃으면 속도 모르고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계속하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라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세강 유통과 오래 거래해 온 세리무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라는 회사의 사회공헌팀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로 태준의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직접 끓였다는 전복죽을 들고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해서요. 서유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비서실에 맡기세요. 그냥 걱정돼서. 제 걱정은 제 아내가 합니다. 문이 열렸고 유라는 죽이 든 보온통을 품에 안은 채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선을 그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유라 씨를 많이 좋아하시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 해? 그는 차를 세우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결혼했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그 아이한테서 눈을 떼주세요. 제 목소리가 겨울 산사마당을 가르자 강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강원도 평창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등성이를 덮은 눈은 아침 햇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고 청연사 처마 끝에는 녹담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는 새벽 예불을 마친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경이 울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 속으로 맑은 쇳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끓인 무국을 작은 양은 냄비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져갈 국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7살 난 아들 한지호가 털 장갑을 낀 손으로 보온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건 김할머니 거 맞지? 고기 많이 넣은 거. 응. 김할머니는 이가 약하시니까 무도 조금 더 익힌 걸로 넣었어. 그럼 이건 박할아버지 거야. 파 빼달라고 했잖아. 우리 지호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네. 제가 웃으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문 쪽에서 검은 세단 세 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절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었습니다. 앞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수행원들이 우산과 보온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한복 위에 짙은 자주색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명숙 여사였습니다. 한때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얼굴을 보며 집안의 대를 끊으러 들어온 여자라고 말했던 사람. 명숙 여사의 뒤로 서유라가 내렸습니다. 아이보리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바라볼 때조차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던 여자.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관자놀이에 희미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 오른쪽 어깨가 아주 약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두 번째 마디를 누르는 버릇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잠든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밤에는 그 손이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호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보온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명숙 여사는 법당으로 향하다가 아들의 시선이 꽂힌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아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놓쳤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딱딱딱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지호는 놀란 얼굴로 제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로 오른손 손등을 4번 두드리는 버릇.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호가 5살이 되던 해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어린 태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강태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7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님들은 법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라가 재빨리 명숙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그 말에 저는 그들이 왜 이 절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연사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당 뒤편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다는 연꽃 모양의 소원등이 있었고 음력 초하루마다 주지 스님이 무사 출산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몇 달 전부터 절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모두 다닌 끝에 마지막으로 산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우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아들이 뛰어노는 절에 손자를 빌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어떤 일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지호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니? 지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7살이요. 명숙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일은 언제야? 태준 씨. 서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음력 10월 열이틀이요. 스님이 제가 첫눈 오는 날 태어났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제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아이에게 더 묻지 마세요. 한서연.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물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명숙 여사가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얼굴 좀 보자. 다가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명숙 여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정도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간 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법당에 바칠 소원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남 성취,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7년 전, 저 역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보다 먼저 남편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봄,
명숙 여사는 아침 식탁에서 제게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이 이때라더라. 병원에서 알려준 날짜니까 태준이 출장도 조정하게 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태준 씨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잖니.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태주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29살에 갑자기 세강유통의 경영을 떠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을 지키겠다며 회사 인사부터 결혼 문제까지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숙 여사의 불만은 제 출신과 성격을 넘어 제 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고 웃으면 속도 모르고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계속하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라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세강유통과 오래 거래해 온 세리무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라는 회사의 사회공헌팀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로 태준의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직접 끓였다는 전복죽을 들고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해서요. 서유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비서실에 맡기세요. 그냥 걱정돼서. 제 걱정은 제 아내가 합니다. 문이 열렸고 유라는 죽이 든 보온통을 품에 안은 채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선을 그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유라 씨를 많이 좋아하시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 해? 그는 차를 세우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결혼했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고 검사 항목도 제가 모르는 사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 뒤 부부가 함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초음파로는 크게 걱정할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배란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명숙 여사가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을 때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니? 봉투 안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검사 날짜가 정확히 적힌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와 담당 의사의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가 들었던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기 난소 기능 부전 의심,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낮음, 장기적인 치료에도 임신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저는 몇 번이나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명숙 여사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검사날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태준 씨와 같이 오라고 했고요. 식탁 끝에 서 있던 서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연 언니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라는 당황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말해봐. 명숙 여사가 재촉하자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행정팀에 아는 분이 있는데 서연 언니 이름으로 예전에도 비슷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유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언니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명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결과지를 아들의 가슴에 밀어붙였습니다. 네, 아내가 우리를 속였어. 태준은 결과지를 읽은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과 달라. 예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확실해?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날에 태주는 제 편에 섰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말도 들어봐야 해요. 병원 서류보다 저 MR을 믿겠다는 거니? 제 아내니까요. 명숙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꼴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해? 이 집안, 이 회사 전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야. 그런데 자식 하나 못 낳을 여자를 감싸겠다고? 저는 태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면 돼. 담당 선생님 만나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나 다음 날, 담당 의사는 해외 학회 참석으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병원 행정팀은 전산에 등록된 결과가 우리가 가진 서류와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검사 당일 의사가 했던 말을 설명했지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명숙 여사는 집안 변호사를 불렀고 제가 결혼 전부터 불임 가능성을 알면서 숨겼다면 혼인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유라는 매일같이 명숙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회사 행사까지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준 앞에서는 절대로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서연 언니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해요. 두 분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 말들이 얼마나 치밀한 연기였는지 저는 훨씬 뒤에야 알았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견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여사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에 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는 친척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후계 구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약을 끊고 식사를 거부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 날에는 태준을 불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지킨 집안을 네가 이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것도 못 해주겠니? 그날 이후 태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사랑보다 피로가 먼저 비쳤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제 옆에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잠시 잡고 있다가 조용히 놓았습니다. 나를 믿어? 제가 물을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믿는다는 말도 아니었고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 명숙 여사는 제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라. 어머니,
네가 있으면 태준이가 아무 결정도 못해. 네가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한다면 잠시라도 놓아줄 줄 알아야지. 저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열쇠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태준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나가길 원해? 서연아.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셨어. 그래서 밖에서 잠시 지내. 내가 정리할게. 얼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믿어? 아니면 나를 믿어? 태주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결혼 생활 전체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머니의 눈물과 병원 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고개를 돌렸고 유라는 거실 한쪽에 서서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태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연락을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혼 후에는 태준의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숙소를 구하려 했지만 연말이라 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무작정 동서울 터미널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떠 있는 행선지 중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평창행이었습니다. 왜 평창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어디든 서울이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자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다가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에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울렁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눈 때문에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터미널 대합실도 곧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길목에 청연사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청연사 1.8km인 저는 저를 찾아가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문 앞에서라도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쯤 올라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부가 당겼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길가의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여행 가방이 옆으로 넘어지고 안에서 옷가지들이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새벽 공양 준비를 위해 산 아래 창고에 다녀오던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절의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중년 여성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산 아래 보건진료소에서 온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임신 5주. 의사는 제게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아직 너무 작아 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박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적힌 결과지.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임신 확인서. 두 장의 종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연락처에서 그의 이름을 찾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됐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결과가 틀렸다고. 나는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우리의 사랑을 되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지 않았던 순간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갈 때 따라오지 않았던 순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다시 받아줄까봐. 그 집안이 저를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품은 몸으로만 부를까봐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청연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공양간 일을 돕고 절 아래 마을의 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호가 태어나고 아이가 제 손가락을 처음 움켜쥔 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누구의 후계자로 키우지 않겠다고. 버림받은 여자의 증거로도 누군가의 잘못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그저 사랑받아 마땅한 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태주는 서유라와 결혼했습니다. 소식은 원하지 않아도 들려왔습니다. 세강유통 대표의 재혼은 경제 기사에도 실렸고 명숙 여사는 오래 알고 지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태주는 한동안 유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라가 회사와 집안을 드나들며 그의 어머니를 돌봐도 그는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집을 떠났으니 이제는 집안에 맞는 여자와 새 출발해야 한다고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유라는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행사, 제사, 병원 진료, 명숙 여사의 생일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결국 태주는 사랑해서라기보다 지쳐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안의 소란을 끝내고 자신에게 남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혼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을 얻기 위해 산사까지 찾아온 세 사람 앞에 제가 낳아 기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설명해야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요구할 자격은 없어요. 아이의 나이가 7살이야. 네가 집을 나간 해와 맞아. 그래서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지호가 제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응, 저 아저씨가 나를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공양간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모르는 채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태어난 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지. 서연 보살이 이 절에 쓰러져 온 지도 벌써 7년이 됐구나. 태준의 숨이 늦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인하자. 뭘요? 친자 검사.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전 병원 식탁 위에 놓였던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모두가 저보다 더 믿었던 종이. 저는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요? 제 입가에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이 번졌습니다. 강태준 씨, 저는 검사 결과 한 장 때문에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명숙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저 아이가 정말 우리 태준이 아들이니?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해 전에 어머니께서 버린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품고 있던 한 여자를 버리신 겁니다. 이미 아이를 품고 있던 한 여자를 버리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지호의 손을 잡아 공양간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구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눈 밟는 소리만 따라왔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돌바닥 위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공양간 문을 닫자 지호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왜 울었어? 저는 아이의 장갑을 벗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를 알던 분이야. 저 아저씨도? 응. 엄마랑 친했어? 그 질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안 친해? 지금은 아니야. 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으면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지호는 늘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김할머니 국 식겠다. 빨리 가야 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할 일부터 하자. 하지만 그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눈이 갑자기 거세졌고 군청에서 제설차가 올라오기 전까지 차량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노인들에게 전화해 오늘 배달이 늦어진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김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제 표정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는 코트 위에 내려앉은 눈을 털지도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양간 안에 있던 보살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정 스님도 저를 바라본 뒤 지호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둘만 남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검사하자.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대답했어요. 한서연. 그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제가 그 집에서 대답해야 하는 사람처럼 들려요. 나는 확인해야 해. 무엇을요? 지호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나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면 데려가려고요? 강씨 집안 장손이니까?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내가 아버지라면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기쁘지도 우습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네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믿지 않았어도 할 수 있고, 버린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말 아니야. 당신은 늘 그랬어요.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는 말도 끝까지 하지 않았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몰랐잖아. 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졌어. 정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버린 거라면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다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뱃속 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서연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당신이 저한테 물었어요. 확실하냐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당신은 병원 종이를 믿었어요. 그때는 모든 기록이, 그러니까 또 종이로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검사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호를 데려갈 수 없어요. 학교, 주소,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언론이나 회사에도 알리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검사는 서울에 있는 당신 병원이 아니라 여기 군립병원에서 해요. 양쪽 대리인이 모두 입회하고 결과는 저한테 먼저 전달되게 할 거예요. 태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뭐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도, 기다려 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의 혼란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친자 검사는 이틀 뒤 평창군립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산길이 막혀 태준 일행은 절 아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명숙 여사는 당장이라도 지호를 품에 안고 싶어 했지만 저는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지호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면봉으로 입안 점막을 채취하는 동안에도 의사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아주 씩씩하네. 옆 의자에 앉은 태준도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지호는 그를 힐끗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검사예요? 응. 아저씨도 어디 아파요? 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 확인할 게 있어서. 뭘 확인해요? 저는 지호의 외투 지퍼를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른들 일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지호가 태준의 손을 보았습니다.
태주는 긴장할 때마다 엄지로 검지 마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더니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저씨도 이거예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나도 불안하면 이거 하는데. 태주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스님이 그럴 때 숨을 천천히 쉬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지호가 직접 숨 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곧 얼굴을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주는 매일 절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당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공양미를 싣는 일을 도왔고 그 다음 날에는 폭설로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명숙 여사도 2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호에게 줄 장난감과 고급 외투를 가져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습니다. 서연아, 추운 산에서 애가 어떻게? 이곳에서 지호는 굶은 적도 혼자 잠든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버리신 뒤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저였어요. 명숙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병원 결과를 믿었어. 그 결과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됐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더라도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옳아지는 건 아니에요. 명숙 여사의 눈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눈물이 과거를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서유라는 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숨어 있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호를 낳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살아있고 태준과 다시 마주했다는 사실이 더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법정 스님이 제 방으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자는 낡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뚜껑 한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부섰습니다. 7년 전 제가 들고 온 여행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임신 확인서, 오래된 휴대전화, 결혼 반지, 병원 진료 영수증,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온 날 입었던 코트의 단추 하나.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서연 보살이 버려달라고 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과거는 필요해서 남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서 남는 겁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병원에서 받은 작은 영수증 봉투가 있었습니다. 검사 당일 결제 내역과 진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담당 의사가 제게 써준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큰 이상 소견 없음. 호르몬 수치 재검 후 부부 상담 권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조기난소 기능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검사 당일 의사는 분명히 큰 이상이 없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태준에게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저도 잊고 있었어요. 스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아이한테서 눈을 떼주세요. 제 목소리가 겨울 산사 마당을 가르자 강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강원도 평창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등성이를 덮은 눈은 아침 햇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고 청연사 처마 끝에는 녹담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는 새벽 예불을 마친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경이 울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 속으로 맑은 쇳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끓인 무국을 작은 양은 냄비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져갈 국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7살 난 아들 한지호가 털 장갑을 낀 손으로 보온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건 김할머니 거 맞지? 고기 많이 넣은 거. 응. 김할머니는 이가 약하시니까 무도 조금 더 익힌 걸로 넣었어. 그럼 이건 박할아버지 거야. 파 빼달라고 했잖아.
우리 지호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네. 제가 웃으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문 쪽에서 검은 세단 세 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절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었습니다. 앞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수행원들이 우산과 보온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한복 위에 짙은 자주색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명숙 여사였습니다. 한때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얼굴을 보며 집안의 대를 끊으러 들어온 여자라고 말했던 사람. 명숙 여사의 뒤로 서유라가 내렸습니다. 아이보리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바라볼 때조차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던 여자.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관자놀이에 희미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 오른쪽 어깨가 아주 약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두 번째 마디를 누르는 버릇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잠든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밤에는 그 손이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호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보온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명숙 여사는 법당으로 향하다가 아들의 시선이 꽂힌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아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놓쳤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딱딱딱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지호는 놀란 얼굴로 제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로 오른손 손등을 4번 두드리는 버릇.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호가 5살이 되던 해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어린 태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강태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7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님들은 법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라가 재빨리 명숙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그 말에 저는 그들이 왜 이 절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연사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당 뒤편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다는 연꽃 모양의 소원등이 있었고 음력 초하루마다 주지 스님이 무사 출산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몇 달 전부터 절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모두 다닌 끝에 마지막으로 산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우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아들이 뛰어노는 절에 손자를 빌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어떤 일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지호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니? 지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7살이요. 명숙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일은 언제야? 태준 씨. 서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음력 10월 열이틀이요. 스님이 제가 첫눈 오는 날 태어났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제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아이에게 더 묻지 마세요. 한서연.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물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명숙 여사가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얼굴 좀 보자. 다가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명숙 여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정도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간 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법당에 바칠 소원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남 성취,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7년 전, 저 역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보다 먼저 남편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봄, 명숙 여사는 아침 식탁에서 제게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이 이때라더라. 병원에서 알려준 날짜니까 태준이 출장도 조정하게 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태준 씨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잖니.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태주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29살에 갑자기 세강유통의 경영을 떠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을 지키겠다며 회사 인사부터 결혼 문제까지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숙 여사의 불만은 제 출신과 성격을 넘어 제 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고 웃으면 속도 모르고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계속하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라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세강유통과 오래 거래해 온 세림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라는 회사의 사회공헌팀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로 태준의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직접 끓였다는 전복죽을 들고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해서요. 서유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비서실에 맡기세요. 그냥 걱정돼서. 제 걱정은 제 아내가 합니다. 문이 열렸고 유라는 죽이 든 보온통을 품에 안은 채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선을 그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유라 씨를 많이 좋아하시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 해? 그는 차를 세우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결혼했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고 검사 항목도 제가 모르는 사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 뒤 부부가 함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초음파로는 크게 걱정할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배란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명숙 여사가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을 때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니? 봉투 안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검사 날짜가 정확히 적힌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와 담당 의사의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가 들었던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기 난소 기능 부전 의심,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낮음, 장기적인 치료에도 임신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저는 몇 번이나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명숙 여사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검사날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태준 씨와 같이 오라고 했고요. 식탁 끝에 서 있던 서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연 언니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라는 당황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말해봐. 명숙 여사가 재촉하자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행정팀에 아는 분이 있는데 서연 언니 이름으로 예전에도 비슷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유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언니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명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결과지를 아들의 가슴에 밀어붙였습니다. 네, 아내가 우리를 속였어. 태준은 결과지를 읽은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과 달라. 예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확실해?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날에 태주는 제 편에 섰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말도 들어봐야 해요. 병원 서류보다 저 MR을 믿겠다는 거니? 제 아내니까요. 명숙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꼴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해? 이 집안, 이 회사 전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야. 그런데 자식 하나 못 낳을 여자를 감싸겠다고? 저는 태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면 돼. 담당 선생님 만나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나 다음 날, 담당 의사는 해외 학회 참석으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병원 행정팀은 전산에 등록된 결과가 우리가 가진 서류와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검사 당일 의사가 했던 말을 설명했지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명숙 여사는 집안 변호사를 불렀고 제가 결혼 전부터 불임 가능성을 알면서 숨겼다면 혼인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유라는 매일같이 명숙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회사 행사까지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준 앞에서는 절대로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서연 언니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해요. 두 분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 말들이 얼마나 치밀한 연기였는지 저는 훨씬 뒤에야 알았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견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여사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에 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는 친척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후계 구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약을 끊고 식사를 거부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 날에는 태준을 불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지킨 집안을 네가 이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것도 못 해주겠니? 그날 이후 태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사랑보다 피로가 먼저 비쳤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제 옆에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잠시 잡고 있다가 조용히 놓았습니다. 나를 믿어? 제가 물을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믿는다는 말도 아니었고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 명숙 여사는 제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라. 어머니, 네가 있으면 태준이가 아무 결정도 못해. 네가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한다면 잠시라도 놓아줄 줄 알아야지. 저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열쇠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태준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나가길 원해? 서연아.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셨어. 그래서 밖에서 잠시 지내. 내가 정리할게. 얼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믿어? 아니면 나를 믿어? 태주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결혼 생활 전체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머니의 눈물과 병원 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고개를 돌렸고 유라는 거실 한쪽에 서서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태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연락을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혼 후에는 태준의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숙소를 구하려 했지만 연말이라 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무작정 동서울 터미널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떠 있는 행선지 중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평창행이었습니다. 왜 평창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어디든 서울이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자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다가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에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울렁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눈 때문에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터미널 대합실도 곧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길목에 청연사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청연사 1.8km인 저는 저를 찾아가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문 앞에서라도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쯤 올라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부가 당겼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길가의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여행 가방이 옆으로 넘어지고
안에서 옷가지들이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새벽 공양 준비를 위해 산 아래 창고에 다녀오던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절의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중년 여성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산 아래 보건진료소에서 온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임신 5주. 의사는 제게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아직 너무 작아 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박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적힌 결과지.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임신 확인서. 두 장의 종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연락처에서 그의 이름을 찾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됐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결과가 틀렸다고. 나는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우리의 사랑을 되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지 않았던 순간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갈 때 따라오지 않았던 순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다시 받아줄까봐. 그 집안이 저를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품은 몸으로만 부를까봐.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청연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공양간 일을 돕고 절 아래 마을의 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호가 태어나고 아이가 제 손가락을 처음 움켜쥔 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누구의 후계자로 키우지 않겠다고. 버림받은 여자의 증거로도, 누군가의 잘못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그저 사랑받아 마땅한 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태주는 서유라와 결혼했습니다. 소식은 원하지 않아도 들려왔습니다. 세강유통 대표의 재혼은 경제 기사에도 실렸고, 명숙 여사는 오래 알고 지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태주는 한동안 유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라가 회사와 집안을 드나들며 그의 어머니를 돌봐도 그는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집을 떠났으니 이제는 집안에 맞는 여자와 새 출발해야 한다고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유라는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행사, 제사, 병원 진료, 명숙 여사의 생일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결국 태주는 사랑해서라기보다 지쳐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안의 소란을 끝내고 자신에게 남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혼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을 얻기 위해 산사까지 찾아온 세 사람 앞에 제가 낳아 기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설명해야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요구할 자격은 없어요. 아이의 나이가 7살이야. 네가 집을 나간 해와 맞아. 그래서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지호가 제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응. 저 아저씨가 나를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공양간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모르는 채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태어난 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지. 서연 보살이 이 절에 쓰러져 온 지도 벌써 7년이 됐구나. 태준의 숨이 늦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인하자. 뭘요? 친자 검사.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전 병원 식탁 위에 놓였던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모두가 저보다 더 믿었던 종이. 저는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요? 제 입가에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이 번졌습니다. 강태준 씨, 저는 검사 결과 한 장 때문에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명숙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저 아이가 정말 우리 태준이 아들이니?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해 전에 어머니께서 버린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품고 있던 한 여자를 버리신 겁니다. 이미 아이를 품고 있던 한 여자를 버리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지호의 손을 잡아 공양간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구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눈 밟는 소리만 따라왔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돌바닥 위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공양간 문을 닫자 지호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왜 울었어? 저는 아이의 장갑을 벗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를 알던 분이야. 저 아저씨도? 응. 엄마랑 친했어? 그 질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안 친해? 지금은 아니야. 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으면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지호는 늘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김할머니 국 식겠다. 빨리 가야 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할 일부터 하자. 하지만 그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눈이 갑자기 거세졌고 군청에서 제설차가 올라오기 전까지 차량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노인들에게 전화해 오늘 배달이 늦어진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김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제 표정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는 코트 위에 내려앉은 눈을 털지도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양간 안에 있던 보살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정 스님도 저를 바라본 뒤 지호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둘만 남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검사하자.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대답했어요. 한서연. 그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제가 그 집에서 대답해야 하는 사람처럼 들려요. 나는 확인해야 해. 무엇을요? 지호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나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면 데려가려고요? 강씨 집안 장손이니까?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내가 아버지라면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기쁘지도 우습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네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믿지 않았어도 할 수 있고, 버린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말 아니야. 당신은 늘 그랬어요.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는 말도 끝까지 하지 않았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몰랐잖아. 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졌어. 정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버린 거라면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다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뱃속 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서연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당신이 저한테 물었어요. 확실하냐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당신은 병원 종이를 믿었어요. 그때는 모든 기록이, 그러니까 또 종이로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검사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호를 데려갈 수 없어요.
학교, 주소,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언론이나 회사에도 알리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검사는 서울에 있는 당신 병원이 아니라 여기 국립병원에서 해요. 양쪽 대리인이 모두 입회하고 결과는 저한테 먼저 전달되게 할 거예요. 태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뭐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도, 기다려 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의 혼란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친자 검사는 이틀 뒤 평창국립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산길이 막혀 태준 일행은 절 아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명숙 여사는 당장이라도 지호를 품에 안고 싶어 했지만 저는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지호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면봉으로 입안 점막을 채취하는 동안에도 의사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아주 씩씩하네. 옆 의자에 앉은 태준도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지호는 그를 힐끗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검사예요? 응. 아저씨도 어디 아파요? 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 확인할 게 있어서. 뭘 확인해요? 저는 지호의 외투 지퍼를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른들 일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지호가 태준의 손을 보았습니다. 태준은 긴장할 때마다 엄지로 검지 마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더니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저씨도 이거예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나도 불안하면 이거 하는데.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스님이 그럴 때 숨을 천천히 쉬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지호가 직접 숨 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곧 얼굴을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은 매일 절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당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공양미를 싣는 일을 도왔고 그 다음 날에는 폭설로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명숙 여사도 2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호에게 줄 장난감과 고급 외투를 가져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습니다. 서연아, 추운 산에서 애가 어떻게. 이곳에서 지호는 굶은 적도 혼자 잠든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버리신 뒤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저였어요. 명숙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병원 결과를 믿었어. 그 결과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됐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더라도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옳아지는 건 아니에요. 명숙 여사의 눈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눈물이 과거를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서유라는 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숨어 있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호를 낳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살아있고 태준과 다시 마주했다는 사실이 더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법정 스님이 제 방으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자는 낡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뚜껑 한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부섰습니다. 7년 전 제가 들고 온 여행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임신 확인서, 그 아이한테서 눈을 떼주세요. 제 목소리가 겨울 산사 마당을 가르자 강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강원도 평창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등성이를 덮은 눈은 아침 햇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고 청연사 처마 끝에는 녹담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는 새벽 예불을 마친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풍경이 울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 속으로 맑은 쇳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공양간에서 끓인 무국을 작은 양은 냄비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져갈 국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7살 난 아들 한지호가 털 장갑을 낀 손으로 보온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건 김할머니 거 맞지? 고기 많이 넣은 거. 응. 김할머니는 이가 약하시니까 무도 조금 더 익힌 걸로 넣었어. 그럼 이건 박할아버지 거야. 파 빼달라고 했잖아. 우리 지호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네. 제가 웃으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문 쪽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절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었습니다. 앞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수행원들이 우산과 보온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한복 위에 짙은 자주색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명숙 여사였습니다. 한때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얼굴을 보며 집안의 대를 끊으러 들어온 여자라고 말했던 사람. 명숙 여사의 뒤로 서유라가 내렸습니다. 아이보리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바라볼 때조차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던 여자.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관자놀이에 희미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 오른쪽 어깨가 아주 약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두 번째 마디를 누르는 버릇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잠든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밤에는 그 손이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호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보온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명숙 여사는 법당으로 향하다가 아들의 시선이 꽂힌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아이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놓쳤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딱딱딱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지호는 놀란 얼굴로 제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로 오른손 손등을 4번 두드리는 버릇.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호가 5살이 되던 해 오래된 가족사진 속 어린 태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강태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7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님들은 법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라가 재빨리 명숙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그 말에 저는 그들이 왜 이 절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연사는 오래전부터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당 뒤편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다는 연꽃 모양의 소원등이 있었고 음력 초하루마다 주지 스님이 무사 출산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숙 여사는 몇 달 전부터 절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모두 다닌 끝에 마지막으로 산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우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아들이 뛰어노는 절에 손자를 빌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어떤 일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지호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니? 지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7살이요. 명숙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일은 언제야? 태준 씨. 서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음력 10월 열이틀이요. 스님이 제가 첫눈 오는 날 태어났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제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아이에게 더 묻지 마세요. 한서연.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물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명숙 여사가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얼굴 좀 보자. 다가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명숙 여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정도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간 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법당에 바칠 소원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남 성취,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7년 전, 저 역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보다 먼저 남편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봄, 명숙 여사는 아침 식탁에서 제게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이 이때라더라. 병원에서 알려준 날짜니까 태준이 출장도 조정하게 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태준 씨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잖니.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태주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29살에 갑자기 세강유통의 경영을 떠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을 지키겠다며 회사 인사부터 결혼 문제까지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숙 여사의 불만은 제 출신과 성격을 넘어 제 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고 웃으면 속도 모르고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계속하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라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세강유통과 오래 거래해 온 세림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라는 회사의 사회공헌팀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로 태준의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직접 끓였다는 전복죽을 들고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해서요. 서유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비서실에 맡기세요. 그냥 걱정돼서. 제 걱정은 제 아내가 합니다. 문이 열렸고 유라는 죽이 든 보온통을 품에 안은 채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선을 그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유라 씨를 많이 좋아하시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 해? 그는 차를 세우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결혼했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고 검사 항목도 제가 모르는 사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 뒤 부부가 함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초음파로는 크게 걱정할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배란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